우리 유련중학교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오늘이 바로 우리 지필평가 보는 마지막, 보기 전, 마지막 온라인 수업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아있는 이중생각학. 자, 이 작품의 갈래는요, 희곡입니다. 네, 희곡은요, 어떠한 글이라고 했죠? 네,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서, 그죠? 쓴 대본을 바로 희곡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격은요, 자, 힌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비웃으면서 그 대상이 지닌 부조리한, 부정적인 면을 폭로하고, 그리고 저거는 나쁜 거야 라고 꾸짖는 그러한 성격을 띈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풍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이다. 네, 옳은 것과 또 그른 것을 가려서 평가하고 판정을 하려고 하는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학적, 웃음을 함께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해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주제는요. 기회주의적인 친일 잔재 세력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 친일 잔재 세력 얘네들 아직 남아있잖아. 얘네들 잘못된 거 널리 만천에 퍼뜨려서 그들을 벌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또 있는 거죠. 자, 그 부패상을 고발하고 그래서 제대로 청산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청산이 되면 우리 민족이 꿈꾸는 하나가 된 그러한 새 시대로 바뀔 수 있다. 그러한 전환을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지시문, 대사 등을 통해 인물을 이것에서 관객의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인물을 풍자한다라고 했는데, 자, 힌트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희화화. 네, 희화화라는 요 단어를 아마 풍자라는 그 개념과 굉장히 같이 짝을 이뤄서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웃긴 얘기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광복 이후 친일파에게 관대한 역사의식의 부재와 배금주의 등 당시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특징이죠.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광복 이후에 친일파에게 너그러웠어요. 네, 그럴 만큼 우리 민족이 당시에 역사의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금주의. 자, 배금주의라는 것은요. 오로지 그냥 재물, 재물, 돈, 이것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그 돈을 매우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나 태도를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금주의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떤가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오영진이 희곡을 쓴 오영진이라는 분은 그 당시 이러한 배금주의 그리고 역사의식이 부재된 이러한 상황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고발을 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 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요 인물의 성격. 자, 이거 한번 별표를 쳐서 왕별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은 부정적 인물이고요. 둘은 긍정적 인물입니다. 자, 이중생. 자, 이 글의 주인공.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기회주의자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 네. 하나뿐인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기까지 하면서 일제에 아주 충성을 한 그러한 기회주의자이고요. 그러면서 얻은 부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와 혹은 자기 가족만 이렇게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자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힌트는 배금주의예요. 네, 이중생만한 배금주의자가 없습니다. 그죠? 네, 아주 전형적인 탐욕형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재물에 아주 그냥 매우 심하게 욕심을 부리는 인물이 바로 이중생이 되겠죠. 부정적인 인물이죠. 자, 두 번째 최 변호사 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팔아먹는 그러한 명확한 기회주의자예요. 이 또한 배금주의자죠. 네. 최 변호사는 법률, 특히 상속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생 같은 이러한 탐욕형 인물과 붙어서 자신의 수수료도 한번 한몫 크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중생과 최 변호사 얘네 둘은 부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송달치라고 하는 인물. 자, 송달치는요, 사익보다, 자, 사익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사익이라고 하죠. 사익보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네. 사익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식인의 면모를 보입니다. 송달치의 직업은 그렇죠. 의사죠. 네. 의사이고, 그 다음에, 의술을, 병원을 사업으로,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줘서 치료해주는 그런 순수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의사이죠. 자, 그런 송달치는, 이중생과 아내로부터 무지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물입니다. 참 안타깝죠? 네. 자, 그리고 김 의원 한번 볼까요? 네. 김 의원은요, 개인적인 이익보다 누구의 앞날을 걱정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하는 대화, 대사를 통해서 김 의원의 캐릭터,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중생, 최 변호사, 송달치, 김 의원 모두 각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과 형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도 송달치와 김희연 같은 긍정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자, 1번. 1945년 이것으로. 자,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던 바로 광복이죠. 광복으로 온 민족이 기뻐하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로 인해 쉬는 시간 좀 쳤지만 그대로 갑니다. 자, 사회적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위기. 갑작스럽게 세계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둘러싸서 이권을 서로 챙겨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 당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2번. 일제강점기로부터 친위를 통해 권력과 부를 누려온 사람들이 광복 직후에 혼란을 틈타 더욱 무엇을 늘려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부를 늘려갔습니다. 더욱 그들의 돈을,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죠? 자, 3번.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의 죄를 묻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처벌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요. 그런 분위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 페이지. 자, 제목.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 이 제목의 풍자적 성격이에요. 알겠죠? 제목의 풍자적 성격을 통한 작가의 창작 의도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죠. 자, 살아있는, 네, 어떤 풍자적 의미는요. 이중생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힌트는 막 놀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바로 조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자, 이중생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이름. 자, 인물의 이중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 자, 이중성, 이중생. 어감이 비슷하죠. 그죠?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죠? 자, 이중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상반된, 그러한 성격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중생 같은 경우는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면모를 보입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자고로 돈은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된다. 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이중생이 이러한 가짜 자살극을 이렇게 꾸민 이유는 그 돈을 자기만 가지고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겉다르고 속다른 면모를 지닌 이중생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또 하나 분명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행세를 해야 하는 이러한 인물의 상황이 반영됐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이 호칭도 한번 볼까요? 자, 붙일 필요 없는 그러한 이중생 따위에게 각하라고 하는 높임의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인물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고 한 이 제목을 통해서 작가의 창작 의도를 보면요. 이중생이라는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풍자하면서 이와 같은 인물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를 하고 있죠. 자, 5번. 이번엔 풍자의 의미와 성립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풍자겠죠. 자, 풍자란 비판하려는 대상을, 반드시 비판하려는 대상이에요. 이 대상은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긍정적인 속성을 비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그 비판하려는 대상을 과장, 왜곡하거나 혹은 비꼬아서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면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법이 바로 풍자가 되겠습니다. 자, 풍자는 반드시 웃음을 동반하는데 이 웃음은 웃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대상을 공격하고 그 이면을 폭로하여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약간 좀 공격성이 있는 그러한 웃음이죠. 자, 3번. 이렇게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읽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웃음을 통해서 부정적인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희곡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곡 작품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접한 친구도 있을 텐데 희곡의 갈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자, 희곡이란 연극 상연을 위한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대본이죠. 자, 본문 그 자체가 바로 다 대본이에요. 알겠죠? 자, 특징.
자, 연극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무대. 그죠? 그래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이다. 네. 그래서 배우들의 어떤 연기라든지, 네, 몸짓 연기, 그리고 대사라든지 대화, 이러한 것들이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공연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그리고 대사를 보면 다 현재형이에요.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아무리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배우들이, 등장인물들이 그 설치된 무대가 설치된 네, 그 배경에서 지금 네,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 다 대립과 갈등의 문학이다라는 거죠. 네, 희곡도 마찬가지로 소설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 간의 대립과 그리고 서로 다른 의지가 충돌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그 절정 부분에서 네, 갈등이 해소가 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러한 형태의 문학이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희곡은 당연히 행동과 대사의 문학이죠. 네, 지시문을 통해서 행동을 지시해주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대사를 읊어가면서 네, 쭉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행동과 대사의 문학입니다. 희곡에는요, 일반적인 희곡은요, 서술자가 없습니다. 이야기꾼이 없어요.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서술자의 개입이 없음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대 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희곡이 창작되면서 서술자가 있는 네,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희곡도 있는데 일반적인 희곡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이 희곡에는요 서술자의 개입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희곡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보면요. 첫 번째 해설이죠. 네. 희곡의 가장 첫 부분에 네, 무대 장치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 공간적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글이 바로 해설이 되겠습니다. 무대를 지시한다 해서 무대 지시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시문이 있는데요. 특히 좀 인물 행동을 지시하는 것 그리고 뭐 배경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음향 효과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지시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사 그쵸? 희곡은 행동과 대사의 문학이라고 했으니까 대사가 빠질 수 없겠죠? 대사는 말 그대로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등이 드러나고요. 결국에는 사건이 쭉 진행되고 해결되는 그러한 네, 그러한 기능을 한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자, 대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알아둘 형태의 대사는요, 바로 방백이라는 형태인데요. 방백 들어봤나요? 자, 방백은요, 인물이 상대역과 대화하는 도중에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혼자 하는 대사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무대 배우들이 막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의 여러 배우들이 딱 등장을 하는데 어떤 배우가 상대 배우에게는 분명히 상대 배우도 들릴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는다라고 미리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관객들에게만 들리는 걸로 하면서 대사하는 거. 그게 바로 방백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까지 활동지를 통해서 정리했는데 아마 본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다룬 학습제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한다면 지필평가에 나와 있는 문제 잘 풀어줄 수 있을 거니까 남은 시간 공부 시험 대비 잘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7월 27일 등교하는 시간은 12시부터가 아니고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 이렇게 그 시간대에 꼭 등교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27일 날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